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삼정회계법인의 신장훈 부대표입니다. 제가 XBRL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17년 전이었으니까요. 꽤 오래된 개념이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 소개된 건 미국의 한 공인회계사가 1999년도에 이 개념을 처음 소개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 보고 언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17년 전쯤에 이 XBRL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최근 금감독원이 주석으로서 재무정보의 주석으로서 XBRL 도입을 확장하는 계기가 아마 한국에서 표준 언어로서 재무보공시의 표준 언어로서 XBRL의 활용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XBRL 개념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는 XBRL에 대한 개요와 함께 도입 현황,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BRL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BRL 교요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가 빈 페이지네요. 보시면 좌측 중앙 하단쯤에 5026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 그대로만 보면 5260원 같기도 하고요. 50과 260이 합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재무정보, 그러니까 공시되고 있는 재무정보는 대부분 양식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526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특정한 회사의 반기,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을 의미하고 있었네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이 양식, 템플릿이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늘 양식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무정보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약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XBRL은 개별 재무정보에 의류에 붙는 태그처럼 태그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태그에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정보가 별도로 활용되고 분석 가능하게 하는 정보 유통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XBRL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태그라는 얘기를 계속 붙였었는데 여전히 이 방식을 쓰고 있어서 참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상지원 전문은 바코드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재무정보 하나하나에 뭔가 개별적인 정보들이 부과되어 있는 정보의 유통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공시되고 있는 XBRL의 공시 사례입니다. 미국 SEC에 공시된 LG 디스플레이의 재무정보이죠. 보시기에는 그 실제 손익계산서처럼 보입니다만 각각의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를 클릭하면 우측에 태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가 정보들이 XBRL 데이터 하나하나에 모두 다 매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XBRL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XBRL은 각각의 XBRL 정보에 태그를 부착해서 유통하는 방식의 보고 언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무정보에 그 부착하는 태그 정보에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그냥 작성하는 사람 마음대로 태그 정보를 만든다면 이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XBRL은 재무정보에 부착하는 태그에 정해진 규칙, 즉 텍사놈이라는 표준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표준화하고 색인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손쉽게 XBRL 데이터를 비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XBRL 텍사노미를 통해서 재무정보를 표준화하는 기능이 XBRL 재무정보의 보고 언어로서는 유용성을 갖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XBR의 중요한 부가 기능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으로 그 IFRS 표준 텍사노미를 사용해서 공시하신다면 본문으로 매핑된 재무정보라 할지라도 언제든 14개 국가의 다양한 언어로 즉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비용 없이 재무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시킬 수 있는 이 XBR의 특징 역시 XBR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가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XBR의 도입 현황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BRL은 1999년 미국의 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제안이 됐고요.
제가 XBRL란 단어를 들은 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7년 이상 지난 걸 보면 XBRL 개념 자체는 굉장히 충분한 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테이블의 하단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2009년에 500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XBRL 공시를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는 IFRS로 공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XBRL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XBRL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인 인라인 XBR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IFRS 도입 이전인 2007년부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에 XBRL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IFRS가 도입된 2011년도에는 이 텍사노미 체계를 IFRS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이제 202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주석도 XBRL로 공시하도록 공시체계를 변환할 예정입니다.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재무제표의 정보만으로는 뭔가 재무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석 정보까지 XBRL로 공시하는 이번의 변화가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삼정회계법인도 2007년도에 K계 텍사노미 설계부터 XBRL 관련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왔고요. 특히 2017년도에는 미국에 상장된 다수의 한국 기업의 XBRL 전환 공시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SEC 공시를 자문하면서 크게 느꼈던 건 이 주석 정보 XBRL 전환은 재무제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고요. 텍사노미에 대한 어떤 복잡성이나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2017년도의 경험들이 올해 2022년, 23년 한국에서 주석 정보가 XBRL로 전환되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많은 시사점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BRL 정보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의 사례입니다. XBRL로 공시된 재무정보가 누적되게 되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공 없이 이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재무정보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교가 가능합니다. 좌측은 보시면 이제 제약 산업에 있는 회사들의 매출 추세를 비교하는 사례인데요. 별도의 재무제표를 입수해서 이걸 가공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제약회사에 필요한 재무정보들만 발췌해서 비교해보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은 반도체 산업의 소속회사들에 대해서 특정한 재무정보와 관련된 예외사항들, 제가 뭐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외사항들을 식별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별도의 그 다양한 그 재무정보를 별도로 입수한 게 아니라 필요한 XBRL 정보를 발췌해서 비교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효익을 가지고 있는 XBRL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BRL 재무정보의 효용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노미를 통한 표준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XBRL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텍사노미를 가능한 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별 기업인 경우에는 표준화된 IFRS 텍사노미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확장된 텍사노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표준 텍사노미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많이 늘어날수록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 XBRL의 본질적인 장점인 비가능성의 효익을 누리기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표준 텍사노미를 활용한 이 표준화의 효과들을 극대화하는 게 XBRL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태그 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 영업이익의 정보를 공시하는데 매핑을 잘못해서 반기순이익이다라고 매핑을 했다면 해당되는 정보들은 이후에 다 정보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반기순이익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례이겠죠. XBR의 표준 항목에 대한 올바른 사용, 태깅의 적절한 기능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XBRL의 밸리데이션 기능입니다. XBRL은 그 고유의 스스로의 밸리데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장치들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시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그 밸리데이션 룰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도 향후에 공시제도상 적극적으로 이 밸리데이션 룰을 활용해서 유통되는 재무, XBRL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XBRL 관련된 인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XBRL 정보는 텍사노미에 대한 매핑과 태깅을 통해서 공시됩니다. 이러한 매핑과 태깅 과정에서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시장에 유통이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XBRL 공시정보가 텍사노미에 대해서 적절하게 매핑돼 있고 태깅돼 있는지에 대해 누군가가 확인해주는 제3자 인증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례를 보시면 유럽에서는 XBRL 재무정보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보고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은 XBRL 공시제도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향후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그 연구와 고민이 좀 필요해 보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BRL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글로벌의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이므로 우리 재무정보의 공시 이용자 또 재무정보를 작성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제표에서 주석 정보로 XBRL 공시제도가 확대되는 2023년은 XBRL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공시제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보고 체계에서 XBRL을 도입하도록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주석으로서의 XBRL 확장 자체가 향후에 다른 보고 체계에서 XBR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하나 XBRL은 도입되는 첫 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초 텍사노미와의 매핑에서 표준 항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오류가 있는 상태로 공시가 돼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비효율이나 오류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XBRL 도입되는 첫 해에 세팅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XBRL 정보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밸리데이션 기능을 활용하고 인증제도 역시 향후 시장에서 도입을 적극 논의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시팀 김갑재 선임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단계적 XBR 재무 선지화 방안을 제가 3월 31일자로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하고 저희 이제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XBR 작성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제 장표 나오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XBR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XBR은 좀 굉장히 많이 일찍 도입을 했어요. 근데 좀 저희가 주석 부분은 사실 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럽도 사실 2022년도부터 주석을 이제 XBR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방식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미국처럼 디테일 태깅 방식이 아니라 블록 태깅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주석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공시 방식이다 보니까 미국 SEC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막 대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좀 데이터를 얻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XBRL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에는 뭐 현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캐시라는 영문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금융감독원 이 XBRL 작성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은 국문 공시를 하는 바로 즉시 영문 재무제표가 바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돼서 저희 이제 영문 다트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바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들은 내국인들한테는 바로 이제 공시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주석 정보를 영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후행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IR 자료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인지를 하고 있다가 저희도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는 저희도 이제 XBR 도입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2020년도에 저도 끌려왔어요. 저도 이제 다른 부서에 있다가 XBR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도 사실은 XBR이 뭔지 몰랐는데 2020년도에 저도 이제 딱 이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XBR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로드맵 수립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저희도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 감독원 내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도 지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 계속 하고 있고 다다음 주도 지금 강의가 또 예정돼 있고 혼자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좀 빨리 후임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IT 기술과 회계적 기술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회계 관련된 그 관련자분들도 약간 조금 어려워하세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텍사노미, 태깅, 밸리데이션 이게 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제가 별로 안 쓰는 말들이 이상하게 XBR에 관련된 이 제도나 뭐 저희가 뭐 사례들이나 뭐 리서치 보고서는 저희가 도저히 이 회계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친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그 대중들이 아니면은 이해관계자 아니면 제출인들 그러니까 회사 상장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그 친숙하게 이 엑스벨 제도를 좀 좀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20년도부터 이제 표준 텍사노미를 계속 만들고 저희는 텍사노미란 말은 저는 사실 이제 안 쓰려고 하고 저는 이제 표준 개정 과목 체계라고 저희는 사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좀 바꿔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시장에 전달을 할 때 좀 그 엑스벨의 원천적인 어떤 기술 내용보다는 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좀 했었고요. 제 실수로 이제 슬라이드가 약간 좀 밀렸는데 아마 프린트물하고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음 장이 그 5번째 건데 제가 이제 실수로 이제 슬라이드가 약간 밀리는 바람에 다다음 장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 영문다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엑스벨 재무제표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그 즉시 바로 저 영문다트 홈페이지에서 엑스벨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영문 번역돼서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직은 저희가 주석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엑스벨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불만인 부분이 이 정보 비대칭성. 그래서 이제 공시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MSCI 지수, 뭐 선진국 지수에서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인포메이션 플로우, 그러니까 정보 부분에서 계속 좀 영문 공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법정 공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재무 실적을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무제표 본문보다는 더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들이 주석에 있기 때문에 그 주석을 영문으로 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들만 먼저 보는 이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한 미국 SEC 에드가에서 보시면 동일한 회사지만은 한쪽은 각 주석별로 카테고리화 돼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심지어 왼쪽처럼 그 주석의 각 주석 항목도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회계사분들 보시면 내가 유형자산 주석을 작성을 하려면 스크롤 엄청 내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컨트롤 F 하셔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가셔야 되고 굉장히 좀 이용자나 작성인들의 굉장히 좀 불편한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직접 검색하고 굉장히 좀 수집이 굉장히 어려운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그런 좀 효율성을 정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계속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된 거의 2번째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비금융어 재무제표 본문에만 엑스벨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금융감독원 오픈다트라고 이렇게 써보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금융감독원 다트 fs.5.kr 말고 오픈다트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오픈다트에서는 모든 회사, 그러니까 모든 상장사가 제출한
그 사업 보고서에 주요 정보들도 저희가 다 태깅을 해놔서 이제 그 오픈다트로 사업 보고서 주요 내용들을 그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재무제표도 엑스비아르 재무제표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저희 오픈다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전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 오픈다트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시되는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재무에 관한 사항들은 특히 저희 상장사인데 비금융업인 재무제표 본문만 데이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가고 싶은데 긁어갈 수 없는 그런 좀 불편함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주석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뭐 최근에 이제 엑스비아 형태를 공시하는 어떤 국제 추세에도 저희가 부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재무없이 선진화라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2020년도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 저희가 재무국시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 본문은 2011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제가 2020년도에는 비금융업 주석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체 상장사의 주석이 어떻게 공시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그 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ISB 국제 그 이제 텍사노미를 가지고 국제 표준에다가 저희가 한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업 재무제표 본문을 1년 동안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금융업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 건 좋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 주석을 엑스비아를 작성기, 저희가 이제 엑스비아 작성기를 신규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 본문만 그 공시할 수 있는 엑스비아 작성기는 있었고요. 주석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논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드냐 아니면 우리도 미국처럼 그냥 서버만 구축해서 그냥 외국의 소프트웨어 파서만 딱 그 구입을 해서 뭐 어떤 작성기를 쓰던 간에 저희가 그냥 어떻게든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작성기를 직접 개발해서 배포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 엑스비아레를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이제 딱 텍사노미 구조를 이해하려고 그 엑스완드라는 프로그램을 딱 한번 설치해서 열어봤는데 열어보고 1분 만에 닫았어요.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스비아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쓰지를 못하고 이게 뭐 어떤 순서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컴퓨터를 좀 잘한다고 나름대로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그 우리나라의 엑스비아의 어떤 그 체계가 정착이 되려면 일단은 좀 그 작성인이 조금 엑스비아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이제 뭐 다양한 이 그 회계법인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2021년도에 제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요게 저희가 작성한 그 엑스벨 작성기의 어떤 그 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프로타입이고요. 일단은 현재 그 재무제표 본문,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분동표, 현금흐름표는 이게 뭐 1시간 정도 강의 받으면 다 이제 작성은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제 뭐 상장협이나 코스닥 협 이 강의를 가서 1시간 정도 엑스벨 작성 교육을 하면요. 대부분 뭐 상장사, 중소형 상장사의 회계 담당자나 공시 담당자들도 재무제표 본문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석인데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시범 가동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주석은 그래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그래도 좀 쉽게 하려고 좀 최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엑셀에 저기 엑셀을 써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좀
많이 만져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 행과 열의 피벗 테이블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의 어떤 차원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표를 그릴 수 있게끔 저희는 구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 각 항목들을 선택을 하는 건 약간 회계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이게 저희가 다른 그 외국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엑셀의 스펙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한데 저희 금융감독원 작성기는 그런 어떤 스펙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일단 작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위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사실 이게 그 미국이나 유럽도 이렇게 감독 당국이 구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좀 자신 있게 뭐 제가 좀 자신 있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시중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기업들의 라이센스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 직접 개발한 그 유일한 사례다라고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작년부터 이 뭐 저기 영국 IFRS 재단 그다음에 저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저희 그 시스템 보고 간 사례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통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뒤에도 제가 소개를 해놨지만 그 뭐 IFRS 재단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그 영국 FRC 쪽에서도 이제 그쪽도 이제 좀 아무래도 비상장 회사들의 엑스벨 도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엑스벨 시스템 스펙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 요청이 오긴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아직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엑스벨 작성기를 보시면 저희가 뭐 이게 작성한 양식이고요.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 이춘 수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저희가 바로바로 영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엑스벨의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중문 정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문 정보 영문 명칭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실시간으로 영문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엑스벨 작성기가 영문으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게 이제 저희 그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가 좀 글로벌화해서 좀 해외에도 좀 이렇게 소개해서 좀 한번 좀 그 좀 외국에서도 쓸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 그게 좀 개인적인 목표긴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피벗 테이블 정도만 그 좀 구현을 하면은 실제 주소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UI로 구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시하는 어떤 이제 양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과 열을 구성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아래 양식으로 내가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행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고 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UI적으로 굉장히 좀 쉽게 구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외국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링크, 데피니션 링크, 칼큘레이션 링크 입력한 다음에 뭐 인스턴스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성기를 작성하실 때 여기 뭐 예를 들어 XBR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XBR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사실 저희 금융감독의 목표는 그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뭐 사용권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리스 자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단순 표인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행과 열만 구성을 하면은 실제 입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화면이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영업 부분이다. 뭐 이제 보통 이제 그 SEC는 뭐 세그멘트 인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저희가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데이터화가 돼서 나중에는 기업 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엑스완드이신데 저도 이제 이걸 열어보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메뉴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보시면 일단 동일한 주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외부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프레젠테이션 링크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어떤 그 뭐 상관관계나 뭐 그런 것들 정의하기 위한 데피니션 링크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식을 이제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칼큘레이션 링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인스턴스 입력이 화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UI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좀 저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 테이블이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주석을 작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금감원 작성기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교표인데요. 이게 뭐 저희 장점은 많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은데 뭐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버전으로는 이 그 외국 소프트웨어, 뭐 X1, 워키바 뭐 이런 그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연동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SF를 쓴다, 아니면 ERP를 다른 ERP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모듈이 있어가지고 텍서너미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RP를 통해서 이제 어떤 텍서너미 인스턴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금감원 작성기로 들어와서 조금만 편집을 하면 굉장히 기업들한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지금 4월 21일부터죠. 21일부터 저희가 지금 새롭게 또 엑스벨 작성기 그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회계법인이다, 컨설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기업들을 대신해서 뭐 엑스반드나 워키바를 통해서 그 작성을 하신 그런 텍서너미 파일들이 저희 금융감독원 작성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금융감독원 작성기에서 다시 한번 물 검증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HTML 형식처럼, 그러니까 XML 형식이긴 한데 저희 금감원 다트 편집기에 삽입을 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텍사노미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석 간에 뭐 연결 주석이다, 개별 주석 간에 그 주석 형태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고급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1월 정도 테스트하고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배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점은 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도 확장성을 좀 넓혀서 뭐 회계법인들이 컨설팅을 할 때나 뭐 각 회사가 또 익숙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하고도 좀 연동될 수 있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다트 편집기인데요. 다트 편집기 현재 재무제표, 엑스비아 재무제표를 삽입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하고 좀 달라진 거는 이 주석이 그 편집 불가능 창으로 편집 불가능한 표로 나오고요. 이제는 이 내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모든 주석에 이 태깅 값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차이번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다 이 카테고리화가 되기 때문에 뭐 이용자나 작성자가 클릭만 하면 바로 그 화면 넘어갈 수 있게끔 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뭐 일반 사항과 중요한 회계 처리 정책을 엑셀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텍스트 그러니까 블럭 태깅이 돼서 전체 텍스트가 저희 DB에 쌓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기업이 그 이용자가 표를 추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텍스트도 추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그 모두가 기다렸던 사실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도 이게 언제부터 할지 좀 고민이 많다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좀 저희 내부 TF 논의를 해서 23년도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그 재무제표 본문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근데 비상장법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IFRS를 적용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비상장법인은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비상장 법인의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주회사, 어떤 재벌 기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상장 법인의 재무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비상장 법인의 그 재무제표 본문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요 뒤에 현재는 주석은 적용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향후에도 계속 논의를 할 거예요. 저희 교수 뭐 학계와 그다음에 저희 상장사들하고도 협회하고도 계속 논의를 할 건데 비상장 법인 중에서도 굉장히 뭐 중요한 기업의 주석이 필요하다 싶으면 뭐 저희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향후에 논의가 되면은 비상장 법인의 주석도 언젠가 좀 필요하게 되면 제가 뭐 확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을 의무화를 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그 자산 총액에 따라서 2조 원, 그다음 5천억으로 이제 저희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2조 원부터는 이제 내년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2조 원에서 5천억 사이는 2025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26년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IFRS 정규계산 외관법 시행령 제6조고 사업보고서 제출된 성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데요. 다 보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지주에서 은행이나 종속회사인데 일단은 비상장법인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본문만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금융업 주석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굉장히 좀 많이 그 이제 회계법인들 특히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언제 할 거냐 영업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 저거는 23년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 저희가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저희가 발표를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거고요. 거의 뭐 이제 금융업 특히 근데 금융업은 또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세요. 금융업도 자산을 쪼갤 거냐?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금융업을 굳이 자산을 쪼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XBR을 대응하는 게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좀 이렇게 한 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융업은 좀 다 했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주 관점인데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뮤추얼 펀드는 다 XBR을 공시하고 있거든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는 이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상장사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SEC처럼 SEC는 그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뮤추얼 펀드를 뮤추얼 펀드의 재무제표가 엑스별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SEC는 하나하나 태깅을 해서 데이터를 다 들고 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태깅이라 해서 그냥 하나를 표로만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이제 그 유럽 파일링 그 엑스비아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얘들이 이제 유럽 애들이 최근에 그 자국의 그 블록 태깅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후회를 하는 약간 조금 우리도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멘트를 좀 공식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이 블록 태깅 방식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 유럽은 미국처럼 HTML 방식이 아니라 PDF로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태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인라인 XBR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그 PDF 기반의 인라인 XBR 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자체를 좀 바꾸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도 미국 SEC처럼 디테일 태깅 방식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서 유럽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 금융감독원 작성기 쪽이나 이런 엑스벨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 예시를 제가
명시를 한 이유가 상장사들의 가장 큰 질문들이 우리가 도대체 모든 사항을 엑스별로 제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써놨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석 세부 단위로, 그러니까 디테일 태깅이라 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태깅을 하는 건 맞는데 정말 문장이나 이 사용자 확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어떤 표들이나 그런 문장들이 있는 주석들은 그냥 블럭 태깅, 그러니까 그냥 저희 다트 편집기에 그냥 기존 방식대로 공시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비용 효율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 사항이나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이런 사항들이나 뭐 종속기업 현황 이 단수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은 굳이 XBRL로 현재는 굳이 XBRL로 작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금융감독원의 입장이고요. 근데 오히려 또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발부채, 기업의 우발부채나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공시를 하고 있었냐면 뭐 당사의 뭐 무슨 소송으로 인하여 뭐 향후에 유출될 뭐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다.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쓰거든요. 아, 그럼 우리 이것도 문장으로 써도 되느냐?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이 어떤 표준 테이블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이 기업이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표 형태로 XBRL 작성기로 아니면 태깅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항목들이 그 중에서 정말 문장과 사용자 확장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만 블록 태깅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 회계법인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들은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PDF 방식이다 보니까 데이터 추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HTML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미국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어요. 저희 인라인 XBR 안 할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라인 XBR을 도입을 하려고 할 만한 어떤 그 니즈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 금융감독은.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HTML과 PDF이기 때문에 인라인 XBR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금융감독은 기본적으로 XML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재무제표 말고 비재무에 관한 사항은 XML로 추출이 돼서 저희 오픈다트 통해서 여러분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언론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직원 보수 현황. 이게 XBRL은 아니지만 저희는 XML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전 상장사, 그다음 비상장사의 그 사업보고서에 명시되고 있는 그 주요 주주들의, 그러니까 주요 임원들의 그 보수가 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라인 XBRL을 도입을 저희가 지금 당장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현재 XML 기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XBRL이 안정화되고 이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공시 체계가 기반이 잡히면 이제 향후엔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업들이 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이제 오늘 또 회계학회니까 이제 XBR 재무제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대부분 또 회사들이 많이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XBR 재무제표에 관한 어떤 어떤 법적 제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증발금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되어 하는 규정에서 전자공시에 관한 사항들을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근거는 저희 금융감독원장의 그 정결하에 전자문서 제출 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XBR 재무제표 제출 근거가 전자문서 제출 요령인데요. XBR 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XBR 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하면 사업보고서나 정기보고서가 접수가 안 돼요. 그 말은 저희는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XBR 재무제표만 보시면 안 되고 XBR 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하시면
전자문서 제출 요령에 따라서 전자문서 작성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는 거죠. 접수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가장 큰 거는 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과징금, 과태료, 임원들의 제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엑스비아 재무제표 제출 근거는 전자문서 제출 요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보고서나 어떤 이 법정 공시의 규제를 위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기대 효과는 사실 뭐 엑스비아에 굉장히 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저희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어떤 그 실시간 공시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주석 자동 번역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분석 예시도 넣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비 인터내셔널에서 저희 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언급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써놓은 놓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뭐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넣어놨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내셔널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널라이즈 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당국의 실무자들한테 뉴스레터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감독당국의 실무자들이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FRC나 FSM에서 저희한테 계속 이제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사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오늘 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저희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의 회계학회 XBRL 위원장이면서 삼성 KPMG의 XBRL TFT 리더를 맡고 있는 한기원 전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XBRL 공시정보 작성 프로세스와 매핑 시 유의사항인데요. 네, 2016년도에 사실 제가 한국회계학회의 XBRL 위원장을 하면서 XBR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7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다르게 좀 감회도 좀 새롭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7년 지난 지금 시점에 또다시 이러한 좋은 기회, XBR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회계학회 유승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흔쾌히 또 우리 세미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 많이 해주신 저희 삼성 KPMG 김규태 회장님 포함 우리 한섭 대표님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XBR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XBR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문서가 작성됩니다. 매핑, 빌딩, 태깅, 밸리데이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마지막 밸리데이션은 그 XBR의 작성기 내에 있는 유효성 검증 툴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매핑, 빌딩, 태깅 단계를 거쳐서 이제 문서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 이제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핑은 우리 이제 각 보고기업의 공시하는 정보하고 그리고 금감원이 제시하는 이제 다트 텍서노미 그 다트 텍서노미 안에는 이제 IFRS 텍서노미와 한국의 프랙티스를 반영한 다트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IFRS 텍서노미 항목은 한 5,20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트 항목이 한 1,1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한 6,000개 표준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쓸 것이냐 이것을 골라내는 것이 이제 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딩은 매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핑의 결과물을 이제
XBRL 편집기, 작성기에 이제 입력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핑과 빌딩을 끝내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컴퍼니 레벨, 회사 레벨에서 이 텍사노미가 이제 설계되고 구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텍사노미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 보고 기업들이 매 결산기마다 결산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어떤 팩트 정보들, 공시 정보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엑스벨의 작성기에 그 팩트들을 입력하는 그 과정이 이제 태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핑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매핑의 범위는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주석으로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석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회사의 공시 정보들 모두 매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XBR의 개념 체계를 저희 이제 신장원 부대표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XBR의 기본 사상은 공시 정보에 표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팩트들에 대해서는 표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 표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를 식별하는 것이 매핑이기 때문에 매핑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례는 사실은 상장기업 중 한 군데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주석사항인데요. 그 주석사항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으로 이제 IFRS에 있는 표준 항목들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하이어라키를 정의한다. 이제 구조를 짜야 됩니다. 구조를 짜는 작업을 해야지만 이제 매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장표의 맨 하단에 보면은 이게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석 번호와 함께 이제 시트들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의 번호들이 주석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이런 이 매핑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과 태깅은 엑셀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XBR의 작성기를 통해서 이제 작업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김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원이 그 배포한 XBR의 편집기, 작성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계한 매핑 자료를 입력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본 화면도 그 XBR 매핑 문서, 상단에 있는 매핑 문서를 실제로 입력하게 되면은 태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나오게 되고, 그 틀에 이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보를 입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정들은 오늘 이제 제 세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6가지가 모두 전부냐? 전부는 아니고요. 그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6가지의 유의사항을 알고 매핑을 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매핑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태깅하는 단계에서 태깅 못하는 환경까지 갈 수 있는, 이해하기는 쉽고 알기는 쉽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매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만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XBR 도입하는 취지가 정보의 표준하고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할 때 100% IFRS에 있는 항목 확정 없이 100%를 쓰면 될까? 사실은 실제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100% 표준 항목만 써가지고는 태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매핑을 하실 때
표준 항목을 반드시 써야 되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장을 또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확장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하면은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관계자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를 예를 든다면 그 안에 우리 특수관계자명, 종속회사와 관련된 요약재무제표, 지분법 적용, 주식과 관련된 공시를 할 때 관계기업에 대한 어떤 요약재무정보에 대한 태깅 이런 것을 하려면은 표준 이름으로 모든 주석 정보를 태깅할 수 없고요. 고유 명사에 대한 부분은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확장을 유의해야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라인 아이템, 값을, 숫자에 대한 태깅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는 라인 아이템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로는 축이라고 보통 항목명이 나오는데 엑시스와 관련된 항목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표준으로 있는 IFRS에 있는 항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확장보다는 이런 라인 아이템이라든지 엑시스 관련된 항목은 이 IFRS에 있는 항목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또 하나는 확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텍사노미 내에서 어떤 방향,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앱스트랙 항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확장을 해도 안 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표준화가 강조되다 보니까 확장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없애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핑하실 때 구분을 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면 주의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요.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네. 두 번째 유의사항도 이제 매핑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매핑을 할 때 한글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되어 있는 한글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사례는 유동자산 밑에 한글 이름으로 기타 비금융자산이 있고요. 그다음 비유동자산 밑에도 똑같은 기타 비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한글 이름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고 흔하게 이제 사실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매핑을 기타 비금융 자산이라는 표준 이름을 찾아서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태깅할 때 태깅을 못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기타 비금융 자산이라는 항목으로만 찾아가지고 매핑을 하면은 매핑 자체도 잘못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타 비금융 자산을 찾는 게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기타 유동 비금융 자산, 기타 비유동 비금융 자산 이런 형태의 이름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놓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찾아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기타 비금융자산, 기타 유동 비금융자산, 기타 비유동 비금융자산 식별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6천여 개의 표준 항목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름을 찾을 때 단순히 표시되어 있는 이름만 가지고 이 부분을 찾게 되면은 잘못된 매핑을 하게 된다. 더더군다나 이제 주석으로 가면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주석으로 가면은 이
즉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합계로 표시가 되거든요. 합계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정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핑할 때는 관련된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옮겨서 써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그 IFRS 텍사노미 안에는요, 재무상태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유동, 비유동 계열에 의한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는 유동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비금융 업종들은 유동, 비유동을 주로 많이 쓰고 금융업종은 이제 유동 배열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IFRS 표준 텍사노미의 5,000개 다트를 포함해서 6,000개 항목 안에는 이런 유동, 비유동,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항목들이 모두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채권을 우리가 흔히 이제 유동자산의 매출채권으로 표시하는데 유동 매출채권으로 표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IFRS 항목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은 유동배열법에 의한 매출채권을 우리는 찾아가지고 태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유동, 비유동 재무제표를 쓰고 있다면 모든 항목에 유동이 들어가 있거나 모든 항목에 비유동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찾지 않으면 잘못된 매핑이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손익계산서 쪽에 있는 손익 항목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기능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에 대해서 기능별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매출원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판관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개발비나 건설 중인 자산에도 감가상각비는 있습니다. 근데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표준 이름으로 감가상각비를 찾아가지고 넣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별 분류에 감가상각비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찾을 때 명확하게 회계적인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이름을 찾지 않으면 매핑이 잘못되고 결과적으로는 공시사항의 태깅을 하게 됐을 때 잘못된 공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초와 기말 항목을 따로 매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기초와 기말이 숫자가 다르겠죠, 당연히. 기초, 기말의 숫자는 다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항목을 다르게 넣게 되면은 연도별 추세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추세가 나오지 않겠죠. 매출채권의 기초, 매출채권의 기말이 다른 항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와 기말이라는 의미는 흔히 이제 SBR의 용어상으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텍스트의 이 정보들은 이 엘리먼트, 아이템, 이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항목을 쓰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총액과 순액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RS는 대부분 장부 금액에 대한 순액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항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IFRS의 기본적인 텍사노미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그래서 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상장 기업들이 공시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순액으로 접근되어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공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생산차송 누계, 그리고 장부금액과 관련된 주석 항목들이 나올 텐데 이 경우에 총액과 관련된 부분에 표준 항목을 찾기 위해서 가령 다트 항목에 있는 총액 항목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부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에
총액에 의한 항목을 매핑을 하면은 잘못된 매핑이 될 수 있다. 특히 다트에 규정되어 있는 이 1100개의 항목 중에 상당수가 총액의 의미를 두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항목들이 세부 항목들이 이제 그 다트 텍사노미 내에 규정되어 있는데 총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핑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장부금액을 의미하는 정보에다가 우리는 취득 원가를 매핑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액과 총액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6번째는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XBRL에 매핑된 그리고 빌딩된 이 회사 레벨의 텍사노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회사가 공시하는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텍스트로 글을 써가지고 공시를 했는데 올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판단을 해가 주석에 텍스트로 기술했던 거를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XBR의 구조가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행렬이 바뀐다라고 하면 XBR 구조가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XBR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아까 개념을 얘기할 때 정보에 표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XBR의 스트럭처가 바뀌는 케이스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공시를 안 했던 정보를 올해 공시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팩트가 새로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팩트에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하면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년도에 없었던, 지난 결산기에 없었던 팩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XBRL의 매핑의 어떤 내용들이 바뀐다. 그 외에 동일한 팩트가 위치에 어떻게 돼 있든 어떤 형태로 공시가 되는 상관없이 XBRL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쭉 한 6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6가지는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당연히 그렇지. 회계상으로 당연히 이런 거지. 당연히 다른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매핑하면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참석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6가지의 유의사항들은 정말로 기본적인 거고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표준 이름을 찾아서 매핑을 하고 그것을 통해 태깅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올해 이제 23년 기말부터 이제 주석을 포함해가지고 XBR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태깅은 결과적으로는 결산하고 숫자가 확정됐을 때 나와야 됩니다. 매핑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 거냐? 제 생각에는 23년 11월 말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3년 11월 말까지 작년 22년 정보하고 23년 중에 1분기, 반기, 3분기까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매핑 작업을 일단 하고 빌딩까지 끝내는 걸 23년 11월까지 하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로드맵 기한 중 이제 최대한 미뤘을 때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에는 4, 4분기에 변동될 수 있는 주석 항목들을 반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깅은 당연히 결산이 지나야지만 나오면 되니까 1, 3월에 이제 태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시면은 회사에 큰 무리 없이 XBRL을 작업하시는 데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Q&A 시간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채팅창에 그 내용들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롱베니트 이태훈입니다. 저는 공시 시스템의 엑스별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발표를 준비했고요. 제 이메일 주소를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엑스별의 골뱅이 코론닷컴인데요. 저는 2004년 정도부터 아마 엑스별의 코스닥에 처음 적용했을 때부터 엑스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간중간에 엑스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베트남 중앙은행의 엑스별의 프로젝트를 2년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진짜 엑스별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잘 이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엑스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뭐 국장님들이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데 항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어렵고 기술을 하시는 저희 같은 IT 담당자들은 업무가 너무 또 어렵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부제목이 데이터의 의미 있는 구조라고 정했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시면 그 화면을 따라오시면 그 내용 엑스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왜 금감원의 엑스별의 편집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바로 아시는 분은 이 숫자가 이번에 나왔던 매출 어떤 회사의 어떤 금액이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공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태그로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 태그 안에는 길이가 124고 높이가 20이고 오른쪽 정렬이라는 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데이터는 수익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는 다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분은 데이터에 이거를 보고 이건 수익 매출액이고 그 밑에 데이터는 단기면 전기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숫자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사실은 다트에 화면이 좀 느리네요. 그래서 다트에 있는 전환이 더 안 됐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트에 보시는 수익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의 수익 매출액 올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54기라고 되어 있는 올해가 이제 2022년 결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잠시만요. 네, 넘어갔네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리네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공시를 최종적으로는 HTML 코드로 공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HTML 코드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셀에 어떤 값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기계는 머신 리더블에 대한 스트럭처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이죠. 사실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 하나의 팩트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값이고 어떤 것들이 컨텍스트인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연도를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는 수익과 매출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FRS의 탁사노미를 확장해서 썼으면 IFRS 레비뉴에 대한 계정을 갖고 있고 사실은 54기가 2022년 결산 데이터라고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도 이제 김가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피버팅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피벗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팩트를 매저와 그러니까 어떤 값에 대한 정의와 컨텍스트로 나누기 때문에 그 피벗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엑스별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아까 보셨던 HTML 코드를 생각하시고 엑스별 인스턴스에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와 전혀 다른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원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개정 체계가 계정에 대한 체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IFRS 풀 레비뉴라는 부분이 있고 컨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컨텍스트의 정의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디시번의 마이너스 6. 사실은 나는 보여줄 때 100만 단위의 대원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유닛 REF에서 KRW라서 원화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항상 동일합니다. 저희가 HTML로 하건 XBRL로 하건 엘리먼트와 속성, 데이터, 그다음 팩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관계들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 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를 어떤 의미로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IFRS 풀 레비뉴가 탁사노미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탁사노미에는 엘리먼트라고 해서 탁사노미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XML 스키마. 그래서 엘리먼트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세면틱이라는 링크 베이스라고 해서 의미적인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따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탁사노미는 스키마와 링크 베이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스키마는 사실 XML 스키마와 동일하고요. 거기에 엘리먼트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 그리고 뭐 IFRS 아이디가 있고 타입의 먼데터리 아이템 타입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화폐 단위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닐러블로 해서 이거는 값을 가져야 되고 널리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크레딧 대비 좌우 차대변 구조와 이 값은 듀레이션이다.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 기간을 갖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다트에서 만들었냐? IFRS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IFRS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을 우리는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IFRS 탁사노미라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사 XBRL을 가장 하실 때 표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표준의 근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곳에서 만든 것을 어느 나라에서도 확장할 수도 있고 어느 기업에서도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의 확장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해 쓰는 게 과연 표준일까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탁사노미는 그게 표준이야? 사실은 그 안에 확장된 구조로 결국은 따라가면 이렇게 IFRS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고 저는 그래서 XBRL을 얘기할 때 표준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확장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는 단계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FRS 이 풀 레비뉴 이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의미적인 부분, 시멘틱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냐면 사실은 한글로는 수익이라는 구조가 나오죠. 그거는 기본적인 레이블입니다. 기본적인 롤 하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의 합계라는 토탈 레이블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IFRS에서 처음 만들었던 영문 레이블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위에 있는 한국 레이블은 XBRL 코리아를 통해서 다트 탁사노미에 들어있는 거고 밑에 있는 녹색 레이블들은 IFRS에서 제공한 거죠. 저희는 이렇게 확장된 구조로 레이블 링크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레이블 링크 베이스가 XML 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XML 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스키마를 보신 건 XML 스키마가 있고 여기는 또 XM입니다. 그래서 X링크 기반의 링크 베이스는 또 XML 파일들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뉴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관계,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차대변의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자식을 갖고 있고 어떤 부모가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레이블을 이렇게 프롬프트 관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이고요. 결국엔 종합적으로 XBRL을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가장 많이 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도넛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정 체계가 있고 네트워크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저 화살표에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X링크가 한쪽으로 가고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가 있는 관계가 있고 오더를 통해서 순서를 표현하는 경우 그리고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식을 표현하는 경우 저기는 웨이트를 통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데피니션을 통해서 그 관계의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시면 데피니션까지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들 의미를 포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캘큘레이션까지도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데 저 가운데 쓴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롤과 오더와 웨이트와 아크롤이 있습니다. 아크롤은 사실 표를 만드는 구조에서의 구조체를 정의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하나의 스키마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하얀색이 XML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탁사노미 DTS라고 만드는 XBR 탁사노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스턴스를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레비뉴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있는 컨텍스트 REF 어떤 숫자의 값이었는지 아까 54기 2020년 데이터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이디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CIK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팩트라고도 그 데이터를 바코드라도 하고 태그라고도 하지만 그 태그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연결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이유는 컨텍스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를 분리해서 엔터티를 모으면 삼성전자의 CIK겠지만 다른 쪽은 뭐 LG전자의 CIK 그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듀레이션이 정확하게 피리어드가 언제 데이터가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디멘전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건 연결 재무제표의 한 축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멘전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데피니션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관계는 이렇습니다. 맨 위에 탁사노미 한 줄이 있습니다. 한 줄에는 우리가 말하는 태그처럼 XML 스키마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아까 보셨던 그 값, 숫자와 컨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레비뉴가 결국엔 저 엘리먼트의 레비뉴가 되고 그리고 저 먼데토리가 결국 와서 원화를 표시하게 되면 그리고 듀레이션을 가지고선 컨텍스트 레퍼런스와 컨텍스트 레퍼런스의 피리어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기본 틀이고 엑스베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사항이었고 주석입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숫자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멘전과 메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매출액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DX 부분과 뭐 DS 부분 이런 식으로 디멘전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2002년에 대한 부분이 2022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디멘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거는 저희가 금감원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했던 표였는데 롤 URI라는 목차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인 아이템, 하이퍼큐브, 표를 의미하고요. 디멘전과 멤버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또 화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XBRL이 기존에 있던 표현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XML 스키마는 보시는 것처럼 계층이 있어서 계층을 따라가야 되지만 XBR의 인스턴스는 플랫합니다. 데이터를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다 뿌려져 있는 스프레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스키마와 링크 베이스가 저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구조만 갖고 오는 것과 의미를 갖고 오는 것들을 각각 갖고 올 수 있는 구조체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XBR의 아키텍처가 다는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BRL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의미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을 넓힌 겁니다. 제가 처음에 XBR을 2004년쯤에 코스닥 스타 기업들을 할 때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찰리 호프만께서도 저희 같이 했었는데 그분은 회계사였고 엑셀만 가지고 XML 기술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석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디멘전이라는 구조 시멘틱이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는 정말 재무제표만 가지고 그거를 그냥 XML 탁사노미로 옮기는 작업과 인서트 만드는 작업 그리고 분석하는 기능만 붙여놨던 거거든요. 굉장히 그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뒤로 디멘전 1.0이 들어오면서 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왔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금감원의 주석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전에 금감원에 있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원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보이시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A 코드라는 누가 정의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의된 긴 숫자 코드가 있습니다. 그 숫자 코드는 누가 바꿔도 모를 거고 사용자들은 그때는 9999라는 계정 코드를 만들어 썼을 거고요. 저 코드 체계를 바꾸는 사람이 곧 모든 계정 코드를 다 바꾸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글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가 네트워크 매우 안 좋은 시절에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쓴 다음에 기술을 또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외부에 전달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관점,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관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XBR의 탁소노미가 파일이 많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들에서 충분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장이 있고, 그리고 IFRS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하는 추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우리 회계사님들처럼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과정에서의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었고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표가 왜 안 넘어가죠? 예, 이 장표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뭐 시간 관계상 넘겨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사실은 기술이 뭐 안 돼서 그걸 못했냐, 재무제표 분석 못했냐 이런 건 아니고요. XML은 신텍스적인 부분에 강조했다면 지금은 시멘틱적인 의미가 많이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술만 아는 사람, 업무만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정의하는 단체들도 달라졌고 IFRS나 SEC 금융감독원처럼 표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 엑셀 편집기 시연은 제가 준비를 직접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네트워크도 그러고 시연을 제가 어젯밤에 떠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감원 엑셀 편집기 새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쟤는 일단은 네. 삼성전자에 아까 보셨던 그 재무제표, 올해 제출했던 거에 XBR의 본문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불러와서 새로운 편집기에서 열어서 그거를 새로운 편집기의 버전으로 변환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사실 변환 과정 많이 길어져서 잘랐습니다. 잘라냈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게 굉장히 느리네요. 넘어갔을 것 같은데 변환하겠냐고 물어봐서 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또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이게 싱크로가 안 맞아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정보와 이런 것들은 이미 제출했던 삼성전자에 올해 3월에 제출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서식 정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재무제표의 양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김관철 선생님도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 지금 편하게 구성을 할 건가 해서 가운데 부분에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 있었던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계층 구조의 체계를 원래는 다른 탭을 눌러야 됐었는데 그걸 오른쪽에 붙여서 서로 싱크를 바로바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나왔던 데이터에 수익 매출액에 대한 54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저쪽에 오른쪽에 계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부분은 연결재무 대표 주석 만드는 부분이고요. 주석 만드는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석의 그 구조가 목차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목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이제 정의를 하시고 그에 값을 넣는, 팩트를 넣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화면에서 잠깐 있었던 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
대한 매출액을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영업 부분에 대한 공시를 확장을 눌렀고요. 그리고 체크되어 있지 않은 거는 하단에 내려서 표까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아까 XBRL의 문장 영역과 개요, 하이퍼큐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구조체가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가 맞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아까 처음에 이미 데이터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지금 단기에 일단 수익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값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두 가지의 디멘전 축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가서 속성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과거에는 많은 데이터를, 많은 항목들을 다 뿌려줬었는데 그걸 안 하고 일단 그 한 아이템에 있는 그것 중에서 첫 번째, 저 안에는 그 다음 레벨의 관계들도 들어있고요.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값들을 보여주도록 해서 좀 더 심플하고 빨리 보고서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부문에 대한 축에다가 아까처럼 부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문을 골라서 검색을 해서 찾으셔도 되고 그 검색하는 과정들은 아까 한겨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그 그룹에 맞춰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뭐 삼성전자 DX 부분, DX, DS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건 다 개별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엘리먼트 아이디가 있고 한글이 기본이고 영문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영문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표시할 레이블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별칭 레이블이나 다른 레이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레이블에서 수익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익 합계 그것처럼 레이블은 여러 가지 합계 다른 레이블을 하나의 계정에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까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축을 만들어서 이제 값을 보시게 되면 멈추지 않고 설명을 해서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익의 합계는 값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부문에 대한 합계 부분에 기업 총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축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해서 기존 공시와 동일하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뺐고요. 그러면 하나의 축이 사라져서 거의 비슷한 모양의 공시가 보여지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값을 채워 넣겠습니다. 값을 놓고 나면 이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벗을 여기서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라고 되어 있고 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단기 전기를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는데 제가 값을 찾고 있겠죠? 다른 컴퓨터에서. 그래가지고 값을 쳐서 넣고 붙여넣기 됩니다. 붙여넣기라고 누르셔서 값을 붙여서 넣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사용적인 개선 부분은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만들어서 공개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전기를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해서 전기 데이터가 아까 보였던 전기 데이터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다르고 전기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합계 부분이 그 전에 있던 전기 합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 밑에 다른 계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데이터 계정들이 들어있고 그 계정 중에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층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표준 계정으로 제시해드린 그 책에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비와 삼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감가상각비라고만 했기 때문에 저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저는 그냥 별칭으로 계정 이름을 하나만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회계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저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레이블을 만들어서 달아 넣은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붙여서 넣으면 이제 계정은 사실은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이지만 이미 표시하는 레이블은 다른 표시 레이블로 바뀌어서 저게 감가상각비라는 값으로 나왔고요. 데이터 넣는 과정을 일단 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축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표가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아마 미리 보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단지에 전기의 데이터를 넣지 않았고요. 전기 데이터는 저런 식으로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전기 단기로 해서 컨텍스트가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주석을 하나를 만드는 것을 잠깐 시연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사실 XBRL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XBRL 관련돼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탁사노미도 어렵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XBRL이라는 것은 분명히 표준이라고 하지만 표준을 정의하기 위한 객체로 담겨져 있는 확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만든 것도 시연을 해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이게 뒷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베이스 다 만들고 있고 디멘전 다 만들고 있고 레이블의 롤도 하나씩 다 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느리고 어렵고 그리고 검사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SEC처럼 뷰어로 나갈 때는 저희가 엑스별의 뷰어는 또 SEC만큼의 그런 뷰어를 만들어 드릴 거고, 아까 그 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도 데이터의 덤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XBR의 탁사노미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구조적인 거를 SEC만큼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서 보시고 분석하는 쪽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섹션으로 러커스 대학 노홍균 교수님께서 XBRL 최신 글로벌 트렌드 및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러커스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노홍균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걸 그 박사과정 시작할 때 지도 교수가 이걸 좋아해서 제가 이걸 그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2000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뭐 만들었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건 10년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한 2, 3년이면 끝나서 우리는 데이터를 다 이제 뭐 기계가 읽어서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19년 걸렸습니다. 2009년까지. 200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에 시작해서 2009년이니까 19년이 아니네요. 2009년이 걸렸죠. 9년 동안 걸린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야지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할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이 완전히 돼 갔을 때 아직도 미국도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미국 사례인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는 가장 잘 됐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가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데이터가 에러가 있으면은요. 에러가 있거나 데이터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런 데 많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미국의 SEC가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BRL US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에러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가 시간을 메워보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추세 전부 다 말씀하셔서요. 제가 보여드릴 게 XBR이라고 인라인 XBR하고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올해 시작하시면 데이터 포인트가 딱 1년 모이신 거예요.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10년, 20년, 30년 얘기하시잖아요. 딱 1년 모여서 분석할 게 없으실 거예요. 그게 잘 모여져 가지고 수년간 모여지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올해 시작을 하실 때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서 데이터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엑스베라 인터내셔널에서 몇 명이 사용되는가를 아시고 싶으면 제 장표에 보시면 전부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먼저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213개 국가가 전부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고요. 보시면 각각의 프로젝트를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영어긴 하지만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 다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큐리티 한국말로 하면 증권거래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한 번씩 눌러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이 되거든요. 텍사나미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는 확장을 못하게 하는 국가도 있고요. 어떤 국가들은 확장을 하게 하는 국가도 있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이제 그룹에 속하는 학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아니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그 나라에 맞는 상태로 보통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엑스벨 자체가 강제가 되지 않으면 맨데이트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직은 좀 이제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요즘은 인라인 엑스벨을 다 도입하거든요. 에스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 2년 낮춘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은 워낙 특이한 나라들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텍사나미를 개발을 하고요. 텍사나미 개발한 것 자체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게 해년마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IFRS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US 갭도 FASB에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하고 재무 표현 충실성 이제 비교 가능성은 확장을 시키면 이제 비교하는 게 힘들어지죠. 각각 기업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재무 아이템을 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확장을 못하게 하면 기업이 표현하고 싶은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요즘 추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첫 번째로 권장하는 게 표준 텍사노미에 있는 아이템을 쓰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엘리먼트를 만들 때 거기에 링크를 해달라는 거죠. 이 과목하고 이 계정 과목하고 가장 가까운 표준 계정 과목이 뭐라고 링크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에러 쪽을 보여줄 건데 XBRL 데이터가 에러가 많아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기기가 이해하는 형태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줄여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밸리데이션 룰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이게 기계로 만든 건 이걸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미국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 재무제표, 엑스벨의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SEC에서 커멘트가 또 나가고요. 이런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에러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전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라든가 아니면 어슈런스 보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좀 첨예해서요. 이제 이걸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그 어카운팅 펌들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감사 비용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잘못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될 걸 10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실수로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면 그걸 100% 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해서 아직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라인 XBR로 되면서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종이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데이터가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마 그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건데 미국은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인라인 XBR은 불과 뭐 한 2,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 지금 이제 이걸 하시는 것 같거든요. 레벨 1에서 레벨 4 태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첫 해에는 그냥 그 기본 재무제표 프라이머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대찰대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뭐죠? 스타홀더스 에퀴티니까 그게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네 가지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태깅은 풋노트는 블락 태깅을 했어요. 그냥 그 텍스트 따가지고 이거 뭐 팔레스에 가는 거야. 이게 뭐 풋노트 원이야.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부터 디테일 태깅이라고 그러는데 혈기 규칙과 관련된 것을 블락 태깅을 하고요. 테이블도 블락 태깅을 하고 테이블이나 무슨 재무제표 그 주석 상황에 있는 숫자로 쓰여 있거나 글자로 쓰여 있는 것들이요. 뭐 2,000을 글자로 한국말로 2,000을 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태깅을 해야 돼요. 그걸 디테일 태깅이라는 걸 지금 미국은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XBR는 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제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XBR이고요. 미국이 좀 잘했던 게 요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XBR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재무제표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애플 걸 받았거든요. 애플 거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 아이템 9이니까 아이템 A식이니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기계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봤을 때는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딜레이가 있는데 이게 기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받았던 공격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얘기하는 게 A하고 B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고 얘기를 해서 그 SES에서 이게 그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인터랙티브 뷰어라고 해가지고 요걸 누르면 요걸 누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비슷한 정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이걸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이거 비슷하네. 그런데 여전히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 너네.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나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맞냐 틀리냐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잖아 이게 감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SEC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회사에 있는 그 탑 매니지먼트라든가요. 이제 뭐 CEO, CFO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XBRL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보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돼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게 인라인 XBR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에 거에는 XBR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요. 저기 보면 IXB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XBR이라고 사람이 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잖아요. 요거하고 얘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기계로 만든 거라서 딜레이가 좀 있는데 좀 기계로 만든 거라서 얘를 누르면 제가 많이 열려서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줄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줌에서 딜레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야 이거 어디다 쓰는데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리스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리스에 관련된 태그들이 다 나와요. 요즘 리스 미국의 리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파하거든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일일이 읽어봐야 되는데 예를 보면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상으로 다 있고요. 미국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텍사노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걸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얘를 딱 누르면 여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데피니션 된 건데 이제 한국에 쓰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보통 저희는 KSB에 보면 코디피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섹션 45의 10을 가면 그 어카운팅 여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눌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의 노트 누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가서 읽어보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사이트로 가가지고 아 이거 그거 해야 되네요.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제가 로그인 그걸 안 해놔서 여기 가셔가지고 이걸 읽고 나서 내가 이걸 매핑이 제대로 했는가 안 되는가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하시면 이걸 이제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엑셀 데이터가 중요하냐는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링크가 되거든요. 여기 첫 번째를 누르시면 전 세계에 있는 텍사노미를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 해놓은 게 있고요. 여기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텍사노미를 다 볼 수 있는 뷰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뭐 이것저것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 SES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전 세계 거. 그래서 그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닫히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이거거든요. 이제 미국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걸 수년 동안 해왔지만 저도 이거 자체가 분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의 SEC에서 여기 사이트를 가시면 두 번째 링크가 거기거든요.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XBR로 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하고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본인들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엑셀 CSV 포맷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놔서 다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XBR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가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그 간단한 코드예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그 P 레이시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불러오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제가 잡아놓는 건데 여기 가서 이 데이터를 제가 다 잡아놓은 겁니다. 다 잡아놔서 이제 애플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하려고요. 그래서 애플 서브미션들을 다 이렇게 찾고요. 여기 이제 파일링이 처음부터 올해까지요. 몇 개가 됐는가를 찾고 싶어서 이걸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땡큐가 이게 미국은 쿼터리 리포트를 해가지고 반기 보고서가 41개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얼 리포트가 그 영업 보고서가 15개를 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P 레이시오 계산하는 거거든요. P 레이시오를 하면 EPS, 어닝 퍼 쉐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는 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후에서 제가 잡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분석하다 보니까 그 애플에서 주식을 스플릿을 했더라고요. 2014년에 1대 7로 했고요. 2010년에 뭐 1대 4로 해서 제가 그 고려해가지고 돌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EPS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PS는 순수하게 그 엑스벨을 데이터에서 잡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플러스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야후에서 제가 그 잡아온 거거든요. 종가, 뭐 하향가, 뭐 하가 뭐 해가지고 요걸 나눠가지고 P 레이시오를 계산해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이썬 하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뭐 텍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비던드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해년마다. 이게 그냥 고기 데이터 가서 제가 한 거 이걸 만약에 쓰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셔야 되거든요. 미국은 컴퓨터 대신한 거라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1년에 저희 학교가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거. 이거 공짜여서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그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XBRL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 이 사람들 데이터 공짜예요. 공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잡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그 풋노트를 왜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하냐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걔네들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엑셀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RDB에 넣어놓고 그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같이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이닝이라든가 제가 해볼 만한 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게 그걸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놓고 싶은 게 그 한국 한전도 미국에 파일링을 해요.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연도를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네. 2021년을 해볼 거야.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한 거다고 전년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교도 가능해.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하실 때 얘들이 회계라든가 뭐가 바뀌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일일이 다 있고 본인들이 있고 다 했어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뭐 그게 태깅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잡아가지고 이거 비교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뭐 국가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이메일 그 한상무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들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